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족부 2강을 할 차례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 네, 네, 오늘,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초음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네, 뭐, 전방 스캔, 그리고 네, 외측 스캔, 뭐 내측 스캔, 후방 스캔, 발바닥 스캔, 네,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발목이 안 좋았을 때 무리 하는지를 좀 보고, 그다음에 연골을 보고, 그다음에 인대를 보고,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보고 발바닥을 본다. 이렇게 매뉴얼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각과로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하나씩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 뼈하고 관절 할 겁니다. 뼈하고 관절. 네, 뼈하고 관절. 그래서 이제 뼈의 병, 네, 발목, 족부에 있는 뼈의 병하고 그다음에 관절의 병. 네, 이렇게 좀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아마 원장님들이 이렇게 딱 보셔서 생소한 질환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생소한 질환도 있지만 물론 뭐 이거를 뭐 안다고 해서 이거 뭐 모른다고 해서 치료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아픈 데다가 침 놓고 약침 놓고 예. 그다음에 뭐 사열하면 뭐 좋아지지만 그래도 이런 질환이 있다. 네. 정도는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뼈는 네, 8개, 관절은 네, 뭐 퇴행성 류마티스 해가지고 쭉 5개 정도 이렇게 할 건데 일단은 발목 뼈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네, 발목 뼈. 네. 뭐 부담감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이제 상식을 좀 높이고 네, 이 질환에서 초음파에서는 어떻게 보이고 환자 티칭할 때는 어떤 중점적으로 좀 티칭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뼈는 이제 정강이 부모. 네. 이제 신스프린트라고 하죠. 신스프린트. 네. 신스프린트라고 하는 이제 정강이 부목이라는 병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피로골절. 피로골절도 은근히 좀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피로골절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피로골절. 그 다음에 어버션 프랙처. 이제 견형골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절. 그리고, 박리성 골룡골룡. 네. 보통 이제 뭐, 팔꿈치나 무릎이 좀 흔한데, 발목, 거골에서도 방성골 용골염이라는 질환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골 부골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뭐 주상골 부골이라고도 하는데, 주상골 부골, 예, 부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무지해반증, 무지해반증, 그다음에 종자골염, 이거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원장님들이 좀 생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종자골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 8가지 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제 정강이 부목입니다. 네, 정강이 부목은 어떤 병이냐? 주로 어, 줄넘기 많이 하면 이렇게 많이 생겨요. 네, 줄넘기 많이 한다든지 좀 뭐 행군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이 경골의 바깥쪽 그 약간 이제 전방에서 외측 부분, 특히 이제 경골의 내측 부분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신스프린트가 무슨 병이냐? 네, 주로 이제 줄넘기를 많이 하는 복싱 되게 줄넘기 많이 하거든요. 복싱. 예, 줄넘기 많이 하는, 그다음 막 뛰는, 그다음에 뭐 군인들 행군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 경골 내측면 막 뼈가 막 아프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운동 많이 하고 나서 경골의 내측면이라든지 가끔 이제 경골의 전방에서 외측면에 있는 경우는 거의 내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뛸 때 아프고 누르면 자지러지게 좀 아픈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신스프린트, 예, 이제 정강이 부목이라고 하고요. 일명 뭐 내측 경고 스트레스 증후군 MTSS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네, 똑같은 말이고요. 뭐냐면 이 그쪽 뼈에 이제
근육이 붙잖아요. 네. 예, 골막 위에, 뼈 위에 이제 골막이 있고, 골막 위에 이제 근육이 붙는데, 그,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너무 계속 무리해가지고,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근육이 이제, 그렇죠. 뼈 위에 이제 골막이 있고, 네, 골막이 이제 근육이 막 붙잖아요. 네, 근육이 이제 기시가 되는데,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건데, 뭐, 골막통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근육 부착부에 있는 골막통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증상은, 어, 특히 안쪽에 많죠. 네, 경골의 내측부 아니면 전방의 외측부. 그래서 뛸 때 아프고, 점프할 때 아프고, 누르면 자지러지게 아프고.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이거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강이 부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보이는 건 아닌데 심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골막이 비유가 되는 사람들, 골막 자체가 비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쵸, 경골 내측근이 막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이학 검사는 뭐 간단하게 검사는 이제 압통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픈지 안 아픈지 보고 초음파로 골막 비유 소견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팩과 이제 핫팩이 있는데 오늘 뭐 간단하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아이스팩하고 핫팩은 전혀 반대적인 치료냐? 반대가 아닙니다. 아이스 치료랑 핫팩 치료는 전혀 반대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네. 아이스 치료는 뭐냐? 염증을, 그렇죠. 붓기를 좀, 붓기를 좀 다스리고, 염증을 다스리는 치료가 아이스 치료고요. 그다음 핫팩 치료는 뭐냐? 혈류 공급을 시켜주는 치료가 핫팩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음, 발목에 염자가 왔습니다. 발목에 염자가 와서 뭐 인대라든지 관절 주변이 다 부어 있어요. 네. 부어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뭐 인대라든지 뭐 발목 주변 연조직이 막 부어 있습니다. 네, 부어 있으면 어, 붓기 때문에 많이 아프죠. 네. 네, 아프죠. 그러면 붓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이스팩 치료가 당연히 맞지만 이건 당연히 맞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붓기가 있으면 그쵸 연조직이나 인대가 부으면 관절에 압박이 오죠. 예. 관절이라든지 주변 연골에 압박이 옵니다. 그 압박이 오면 어떻게 돼? 그 부분에 혈류량이 공급이 안 돼요. 혈류량 공급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나중에 폐행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심한 염자, 잦은 염자 있는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이 잘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기에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하면 퇴행화가 될 이유가 없거든요. 잘 안 됩니다. 근데 부어, 붓기 치료만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혈류 공급이 안 되니까 퇴행화가 급속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치료 있잖아요. 아이스팩 치료하다가 핫팩 치료하다가 아이스 번갈아 가면서 치료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이스 치료는 뭐예요? 붓기를 다스리고 염증을 다스리고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게 아이스 치료고 핫팩 치료는 뭡니까? 혈류량을 공급해서 회복을 돕는 게 핫팩 치료입니다. 예, 예. 그래서 봤을 때 붓기가 너무 심하고 통증이 심하다 아이스 치료. 근데 너무 부어서 주변에 혈류량이 좀 떨어질 것 같아. 핫팩 치료.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는 안 되겠죠, 당연히. 아이스 치료하고 핫팩 치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너무 붓기가 너무 심하다든지 아이스 위주로 하고. 예. 좀 붓기가 좀 빠졌다. 혈류량 개선이라든지 회복을 위주로 하겠다. 그럼 핫팩 위주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어, 신스프렌드 같은 경우에서도 너무 많이 붓고 많이 아플 때는 아이스 치료. 네. 그 다음에, 내가 좀 회복을 좀, 네, 골막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회복을 포인트로 할 거면 이제, 그렇죠. 핫팩 치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ICT, 뭐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약침은 이제 N약침, 뭐 소염약침, 뭐 초음파 유도와 N약침 이렇게 원장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네, 첫 줄은 매일 내원.
네, 시킵니다. 웬만하면 이제 매일 내원을 시켜요. 네, 매일 내원을 시키고 첫 주는 무조건 매일 내원. 네. 그리고 2주째부터는 주 3회 내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2주마다 한 번씩 진료를 자세하게 좀 해줍니다. 네. 그래서 첫 주는 매일, 네, 두 번째 주는 이제 주 3회, 그다음에 2주 후에 다시 한번 진료실에서, 치료실이 아닌 진료실에서 정확하게 이제 자세히 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2에서 4주 정도 이렇게 치료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신스프레드 환자 오면 이런 유인물, 네, 이런 유인물을 좀 보여주면서 또 이런 거 카톡으로 좀 보내주면 좋겠죠? 그래서 원인, 증상, 집에서 해야 될 거, 뭐 치료 계획 이런 거를 세워주면 어, 너무 좋은 네, 진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사열 치료가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염증기 막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사열이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최근에 최대 입시생이 신스프로 의심이 됐는데 신스프레트 있다 보니까 코치가 마사지를 한 거야. 어떻게 돼요? 더 심해지죠. 아니, 붓고 염증이 생기는데 주무르면 어떻게 돼? 더 부어요. 우리 여드름 있다고 해서 여드름 있을 때 여드름 막 짜려고 막 계속 쥐어짜면 어떻게 더 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염증 질환에서는 안 건드리셔야 돼요. 최대한 안 건드려야 돼요. 그 가끔 이제 낙, 뭐 낙침이라고 해서 오는 내원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뭐 목이 자고 나서 목에 음, 담이 결려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건 뭐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많이 오죠. 이렇게 뭐 잘못 잤다든지 목이 잘 안 움직인다. 뭐 이렇게 목이 잘 안 움직여요. 뭐 잘못 잔 것 같아요. 목이 아파요. 막 이렇게 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가 뭐냐? 근막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근막에 문제가 생겨서 쉽게 말해서 뭐 근막에 너무 과도한 수축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경우. 예. 일명 뭐 담결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삐끗해가지고 근육이 부은 경우가 있어요. 네, 부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차이는 어떻게 하냐? 그렇죠. 담결린 거는 능동 검사와 수동 검사가 예,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그다음에 부은 경우는 능동 검사와 수동 검사가 불일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치료 방법하고 또 치료 티칭이 좀 달라지니까요. 만약에 견갑 거근이 그죠? 견갑 거근이 동축회전이잖아요. 네, 동축회전. 네. 그래서 견갑 거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견갑 거근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이제 어, 근막의 문제. 그러니까 뭐 근막이 과도한 수축 때문에 일면 뭐 담결렸다는 표현을 하죠. 과도한 수축 때문에 잘 안 움직인 경우는 봐봐요. 동축회전이요. 예. 반대쪽이 잘 안 돼요. 예. 동측은 잘 됩니다. 네, 동측에 근육에 이렇게 근막에 문제가 막 과다하게 수축이 오면 동측에서는 해요. 주동은 잘해요. 주동은 잘합니다. 주동 작용은 잘해요.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질 않아. 늘어나질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예, 수동 검사 원장이 직접 하는 것도 여기는 잘 돌아가고 여기는 잘 안 돌아가고 본인이 하라고 해도 여기는 잘 돌아가고 여기는 안 돌아가요. 이거는 이제 뭐 근막의 문제니까 네, 근막에 이제 근막에 TP를 친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 한다든지 합해 간다든지 그 마사지 하면 많이 좋아져요. 네. 그런 병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근육 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뚝 하면서 막 부은 경우 근육이 부은 경우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주동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오른쪽 견갑 거근에 이제 근육이 부었다. 염자. 삐끗해가지고 부었다 하면 오른쪽 고개 못 돌립니다. 그리고 왼쪽도 안 돌아가요. 근데 수동 검사에서는 원장이 하면 오른쪽은 잘 돌아가요. 왼쪽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근육이 부은 경우는
능동검사, 수동검사가 일치하지 않고, 그쵸? 담결림건이며 근막의 문제는 네,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근막의 문제들은 많이 막 만져주고 풀어주면 돼요. 네, 만져주고 풀어주고 계속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근데 근육이 부은 경우는 안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티칭할 때도 마사지 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계속 오래 누워 있어요. 웬만하면 누워 있으라고요. 네, 누워 있으라고. 눈 감고 있으라고. 눈 감고 있으라고. 그리고 자고 나야지 회복된다고. 그래서 오래 자라고요. 좀 오래 자라고. 네, 이렇게 티칭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치료도 막 근육이 단결인 거는 당연히 핫팩 치료 위주로 좀 들어가겠죠. 근데 근육이 부은 경우는 아이스, 그렇죠. 붓기라든지 염증을 좀 다스려야 되니까 아이스 치료와 핫팩 치료를 번갈아 가면서 좀 해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아이스 위주로 좀 들어가다가 나중에 핫팩 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좀 좋아요. 그리고 사열이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네, 사열이 효과가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이게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이거 뭐 이게 예. 어 약침이 예. 종류보다 오히려 예, 골막 두께별로 표준이 있는지 아니요. 골막 두께별로 표준은 없습니다. 네. 표준은 없습니다. 이거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약침의 종류보다 예, 뭐 약침 하는 분들한테 네. 아니요. 봉화지겸하고 헷갈릴 수는 없죠. 예, 봉화지겸하고 헷갈리진 않습니다. 네. 이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예, 봉화지겸은 네, 이제 다른 질환이에요. 염증 질환이고요. 이거는 이제 골막에 비유가 되는 질환. 예, 좀 더 얘기해. 이 약침의 종류보다 오히려 포인트가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놔보시면 이제 계속 놔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약침을 쓰냐 이런 거보다 오히려 약침의 포인트 그러니까 골막에 만약에 비유가 됐으면 골막 위주로 딱 놓는다든지 그런 포인트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네. 질문? 골막 두께별로 표준이 있는지요? 표준 없습니다. 예. 뭐 골막도 뭐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봉화지겸하고 헷갈릴 수 있겠네요. 봉화지겸은 이 병이 깊이가 틀리죠. 네. 봉화지겸은 이제 뭐 피부라든지 그 이제 근육 윗부분, 예, 근육 윗부분이고요. 네, 요 질환은 뭡니까? 골막 쪽 근육 부착 심층부에 있는 병이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그 현대인들이 봉화지겸이 잘 없어요. 네. 그 이렇게 뭐 옷을 매일마다 갈아입는 사람들은 봉화지겸이 없습니다. 네, 봉화지겸이. 근데 이석태 원장님 주변에 환자분들 중에서 봉화지겸이 있나요? 잘 없는데. 이 군대에 있는 병이지 봉화지겸이 군대는 옷을 안 갈아입잖아요. 군대에서나 있는 질환이지 이 밖에서는 이게 있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이석태 원장님 주변에 환자 보면 봉화지겸 환자가 좀 있나요? 그 옷을 매일마다 갈아입는 사람이 봉화지기에 걸리기가 쉽지 않아요. 어, 이제 네 발가락 사혈시 소독 문제로 봉화지기 네 발가락 사혈시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소독 잘하고 양말 계속 갈아 신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포인트 있습니다. 제가 이거 요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열 잘 안 해요.
네,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제가 발가락 끝부분이라든지 발바닥에 사열 안 합니다. 그리고 약침 같은 것도 잘 안 나요.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발가락이라든지 발바닥에 사열 또는 약침을 안 놓습니다. 네, 감염 때문에. 네. 아마 그 발가락 사이시 소독 문제로 봉화지겸 생긴 분도 아마 농사 짓는 분인 것 같아요. 현대인 분은 아니고 농사 짓는 분. 그렇지 않나요? 최동 원장이? 그분 아마 농사 짓는 분일 것 같은데. 저는 그 케이스를 못 봤는데 이 현대인 도시 사람들은 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감염이 엄청 잘 돼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봉화지겸이 흔한 병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농사 짓는 분들은 발가락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발가락하고 발바닥은 사열이나 약침을 웬만하면 안 하든지 할 거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염증 엄청 잘 생깁니다. 염증 잘 생깁니다. 최동 원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그 피로골절에 대해서 할게요. 피로골절은,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골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 만약에 이제 골절이 있어요. 네, 골절이 있을 때 왜 피로 골절이 왜 어려웁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골절이 있으면 이 끝에 이거는 뭐 골절이 아닌데 이거는 골절이 아닌 케이스입니다. 네, 골절이 있으면 뭐 다른 케이스로 좀 볼게요. 네, 음, 이렇게 골절이 있으면 골절이 있으면 끝 라인으로 많이 보거든요. 끝 라인. 끝 라인에 골절이 됐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엑스레이도 끝 라인을 봐서 이 고정됐는지 안 됐는지 골 라인을 보는 거고 초음파도 골 라인을 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안쪽에서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에서 골절이 되면 처음에는 골절인지 몰라요. 환자는 엄청 아파하지. 아파한데 골절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엑스레이 찍어도 초음파로 찍어도 몰라요. 근데 이게 금이 점점 가거든요. 예, 점점 가면 끝에 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끝에 부분을 가면서 끝에 겉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이제 피로골절이 어렵냐? 피로골절이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어디에 생긴다? 여기에서 골절이 돼요. 그래서 가면 처음에는 계속 아프고 막 왜 아프지? 병원 가도 엑스레이 찍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일주일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골절입니다.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피로골절인지 모르고 지나간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골절이 됐는데 피로골절인데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고요. 네. 나중에 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아냐? 나중에 뭘 보고 아냐? 이제 가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뼈가 붓고 나면 경성갈골이 있대. 이제 뭐 골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정형외과에서는 뭐 골진, 뼈진이라고도 막 불리는 게 이제 가골 칼로스예요. 칼로스인데, 예,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가골인데. 요걸 통해서 또, 이 피로골절이었구나라는 것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엔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 찍고, 뭐 다 찍었는데, 몰라. 발견을 못했으니까. 근데 계속 치료하다가, 나중에 한 3주째 때, 가골 있는 거 보고, 아, 피로골절이었었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임상에서. 네. 음. 그래서 원장님들이 피로골절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통증과 증상과 영상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초기 때는. 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서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한 2, 3주 지나서
가골이 생기고 나서 아, 피부골절이구나라고 이제 알아가지고 막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디에 피로골절이 많냐? 네, 종골에 피로골절이 많아요. 그래서 종골, 네, 종골 여기 종골. 요 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뼈죠? 경골. 이게 이게 경골. 이게 비골. 경골과 비골 아래가 무슨 뼈? 거골. 거골 아래가 무슨 뼈? 종골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제 환자 중에 이제 아이들 중에서 네, 아이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여기 이제 뭐 성장통이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 뭐 골절 아니야? 막 너무 아파하는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발바닥 이게 이제 발바닥 쪽이거든요. 이게 이제 족저근막이고 네, 족저근막이 이렇게 붙죠, 이렇게. 네, 붙는데 요렇게 아이들 중에서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8살에서 10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중학생, 중학교, 한 2학년, 2, 3학년. 그러니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남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2, 3학년 이런 애들이 발바닥이라든지 발바닥이라든지 요 아킬레스건 부착부가 되게 아프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성장판 쪽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성장판. 이게 이제 성장판이거든요. 성장판. 이 성장판이 안 닫힌 건데, 그래서 종골, 족저근막 부착부에 종골, 요 성장판 쪽에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아킬레스건 부착부에 예. 왜냐하면 종골이 족저근막의 부착부도 있고 아킬레스건의 부착부도 있죠. 예, 두 가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성장판의 염증을 뭐라고 하냐? 시범염이라고. 예, 있어요. 여기 아파요. 시범염입니다. 그래서 성장판 쪽에 있는 염증이. 그래서 가끔 여기 초음파 보면 갈라진 게 있는데 이거 골절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성장판입니다. 그리고 성장판 쪽이 염증 때문에 아파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성장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종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장판이 열려 있거든요. 이렇게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픈 경우, 이 부분이 아픈 경우가 있죠. 네. 무슨 병? 네, 종골골단염 15병입니다. 15병. 그래서 뭐 이런 병이 있는데 뭐 안 쓰면 좋아져요. 네, 안 쓰면 좋아지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한약으로 이제 유도를 좀 시켜야 되겠죠. 네, 한약으로 유도를 좀 시켜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죠. 그 아무래도 이렇게 음, 뭐 이런 병 자체가 뭐 성장판에 염증이니까 네, 약을 통해서 뭐 성장도 좀 좋아지게 하면서 뼈도 좀 튼튼하게 해주고 뼈라든지 연골도 좀 튼튼하게 성장에 좀 돕는 한약이 들어가면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뛰는 거 좀 쉬게끔 하고 물리치료라든지 침치료 해주고요. 그다음에 한약.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침치료를 잘 못 받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면 두세 번밖에 못 오기 때문에 잘 못 맞아요, 애들이. 무서워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한약을 좀 잘 처방을 하면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견연골절을 얘기하겠습니다. 초음파가 잘 보이는 게 견연골절이에요. 네. 초음파가 잘 보이는 게 견연골절. 엑스레이를 되게 잘 놓치거든요. 네. 견연골절이 좀 잘 놓칩니다. 근데 초음파로 되게 잘 보는 게 이제 견연골절인데 견연골절이 뭐냐? 예, 뭐냐? 예, 이제 인대가 요- 보시면 네, 이렇게 점검인대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점검인대가 이렇게 보이죠. 인대가 어디예요? 이렇게 점검인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죠, 이렇게 부착이 되는데 이 인대가 뼈하고 뼈하고 이렇게 딱 예, 인대하고 딱 돼 있죠, 인대하고 딱 붙어 있는데 인대 부착부, 그러니까 뼈 부착부 여기에서의 또는 힘줄 부착부의 골절.
티플렉처. 골절을 뭐라고 하냐? 견형골절이라고. 그래서 어, 뼈가 약한 분들, 뼈가 약한 분들이 잘 나타나요. 제가 하나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뼈가 언제 제일 튼튼하죠? 언제 뼈가 제일 튼튼하나요? 언제 뼈가 제일 튼튼해? 퀴즈입니다. 남자들은 언제 제일 뼈가 튼튼? 맞아요. 40대 중반 남자가 제일 튼튼합니다. 여자는 30대 후반, 남자는 40대 중반. 그래서 40대들이 고철이 잘 안 돼요. 예. 운동을 안 해서 고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리고 애들일 때, 애들은 애들은 힘줄이나 인대가 단단해. 네. 힘줄이나 인대가 되게 탄력도 있고, 그러니까 영양 공급도 잘 돼 있고, 수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탄력도 있고 하니까 되게 튼튼합니다. 잘 안 다쳐요. 애들은. 그래서 애들은 인대나 힘줄이 잘 안 다쳐요. 예. 근데 뼈가 엄청 약해요. 그래서 골절이 잘 돼요. 애들이. 예. 그리고 나이든 노인분들은 뼈도 약하고요. 인대도 약하고 힘줄도 약해요. 그래서 힘줄도 잘 파야 되고 인대도 잘 파야 되고요. 골절도 잘 됩니다. 네, 이런 팁입니다. 네. 최동 원장님 엄청 아우 너무 잘하십니다. 예, 너무 잘하세요. 예. 아니 대선배님이신데 예, 감기무량합니다 제가. 네, 감기무량합니다 제가. 네. 저는 대전대 국어학번이거든요. 원장님 4학번이라고 하셨죠? 최동 원장님 85학번? 최동 원장님이 80 몇 년도 학번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86학번. 네. 네, 아우, 대선배님이시네요. 네. 아, 경희대 80학번. 다른 대학도 다니시고, 대전대 나오신 거예요? 아, 아, 원장님은 약간 느낌이, 좀 약간 법파이신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느낌이 있어요. 예.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느낌이, 이법 느낌 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언제 만나뵈면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 네. 어, 네. 견연골절. 어, 아까 얘기했죠. 애들은 뼈가 약해요. 그래서 견연골절이 잘 나타나요. 네. 네. 그래서 특히 뭐 정겁인대, 뭐 전화경비인대 이런 데서 이렇게 견연골절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절, 견연골절이 되면 이 부분에 이 부분, 이 견연골절 이 부분으로 이 인대라든지 힘줄에 다 영양 공급이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견형골절이 부착이 그러니까 힘줄이나 인대가 부착되어 있는 이 부분이 뼈 중에서 혈류 공급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혈관 분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그냥 갖다만 살짝만 대도 잘 붙어요. 되게 잘 붙어요. 네. 그래서 견형골절은 그냥 기부스 고정만 해도 잘 붙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 고정을 못 시켜서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견형골절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견형골절이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골절이 된 주변에 이게 골절이 되면 날카롭잖아요. 예. 이 견형골절된 부분 근처에 가장 가까운데 날카롭게 돼 있어서 이제 골절이 된 후유증으로 좀 염증도 잘 생기고 많이 좀 잘 부어요. 좀 활동하면 좀 붓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 날카로운 부분이 동그래집니다. 좀 동그래지고요. 좀 멀어져요. 점점 멀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뼈가 동그래지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정 고절이 있었네?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어, 골절을 놓치면 의료사고 아니야? 아니요. 견연골절은 놓쳐도 의료사고는 아닙니다. 의료사고라는 건 뭐냐?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견연골절 놓쳤다고 해서 의료사고로 뭐 문제 생기진 않아요.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견연골절은 의료사고 아니에요. 견연골절 못 잡아서 나중에 뼈조각 튀어나왔다고 해서 의료사고 아닙니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네. 물론 초반에 좀 티칭 해가지고 잡아주면 잘 붙거든요. 예, 그렇지만 못 잡아줬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상식선에서 아시라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정검인대 골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골 쪽에서 골절이 잘 나타나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거골 쪽에서 골절이 잘 나타납니다. 이거는 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골절. 네. 그리고 이건 이 견형골절 후유증이에요. 예, 예전에 견형골절이 있었는데 못 붙은 거죠. 그래서 어때요? 부드럽고 동그래지고 멀어집니다. 멀어지죠, 이렇게. 예, 멀어지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요런 뼈 주변에 이렇게 놓으시면 좋아요. 네, 뼈 주변에 만약 여기 좀 아프다 하면 이렇게 주변에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 약침 놓는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약침은, 어디다가 놓으면 가장 좋습니까?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어, 어, 침하고 약침은 달라요. 침하고 약침은 다릅니다. 네. 침은 깊게 놓으면 효과가 좀 좋아요. 네. 왜요? 뭐, 근막이 있다. 이건 뭐, 요거는 근막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뭐, 이 근육이 있으면 근막이 있는데 표층의 근막이 있고 심층의 근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깊은 층에 있는 근육의 근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표층에 있는 근육은 MPS로 해가지고 사자로 쳐가지고 긁으면서 TP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막을 자극하면서 수축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심층부에 있는 아니면 깊은 층에 있는 근막은 못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본터치 개념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또 뼈 한번 때리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되냐? 한번 쓱 긁고 나오니까. 네, 긁고 나오니까, 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 뼈 부착부에 뭐가 있냐? 건이 있습니다. 네, 건이 있기 때문에 이 깊게 깊게 침을 놓으면 뭐가 되냐? 근육도 맞지만 건도 자극을 하게 돼요. 네. 건도 자극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게 약침에 가면 똑같은 논리냐? 아닙니다. 예, 약침은 달라요. 예. 약침은 다른 게 약침은 약액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예, 약침이 뿌려지는 거라서 만약에 음, 여기에 여기에 만약에 병변이 있다면 약침을 여기에다가 놓으시는 게 가장 예, 여기에다가 놓는 게 100점. 예, 여기에 병변이 있으면 여기다 놓는 게 100점. 근데 만약에 좀 아리까리해. 뭐 인대라든지 뭐 이런 건 표면. 네. 인대 표면에 놓으면 80점. 80점. 네. 그렇죠. 뭐 인대 문제가 있을 때 인대 표면에 놓으면 80점. 네. 뭐 이렇게 있으면 요 표면에 놓으면 80점. 네. 그리고 요 주변에 놓잖아요. 만약에 병변 주변에 놓으면 50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병변 밑으로 놓으면요. 빵점이에요. 빵점. 약침은 빵점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보시면 취업네들 보시면 이 인대 같은 데 보면 이게 인대 위에다가 이렇게 많이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80점짜리 하려고. 80점짜리. 80점짜리 맞추려고. 그 80점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초음파 유도학침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약침을 놓으면 빵점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빵점인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최소한 유도와 약침을 하시면요. 잘 맞으면 100점 맞는 거고, 뭐 안 돼도 80점, 아니면 50점짜리 때리니까 그나마 50점 이상이 잘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거예요. 유도학침. 네.
나는 안 보고도 잘 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예, 잘 안 돼. 안 보면 몰라요. 못해요. 예, 안 보면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해만 할수록 나는 안 보면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 안 보고 그냥 놓는 거랑 보고 놓는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제 오래된 겨냥거죠. 오래된 거.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멀어지면서 동그래지죠. 네. 네. 이제 또 골절입니다. 네, 골절. 네. 뭐 골절은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상식선에서 좀 아셔야 돼요. 네, 지난 시간에도 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한 번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골절. 골절의 포인트. 골절의 가장 큰 포인트는 큰 손상이에요. 네, 골절의 가장 큰 포인트는 큰 손상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 골절이 돼요. 살짝 삐끗했다고 해서 골절이 되거나 인대가 파열되지 않습니다. 심하게 골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골절은 큰 손상입니다. 크게 다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즉시 많이 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퉁퉁 부었거나 멍이 이렇게 출혈, 멍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경우. 그래서 망진했을 때, 많이 부어 있다. 네. 문진했을 때 크게 다쳤다. 네. 그 다음에 절진했을 때 통증이 압통이 되게 심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초음파를 봤을 때 어떠냐? 네, 초음파를 봤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 어, 일단은 갈라진 거를 원장님들이 자꾸만 보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골막 아래의 출혈을 보셔야 돼요. 네. 골막 아래, 골막의 출혈. 네. 골막 주변에 있는 무에코. 네. 골막 위에 있는 무에코 소견이 보이면 골막에 물이 고인 거잖아요. 네. 그거는 피입니다. 그래서 골막에 왜 피가 났지? 골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임상을 하시면 이게 금강고 이렇게 갈라진 거를 자꾸만 보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골막에 있는 출혈을 봐셔야 돼. 출혈. 출혈을 딱 봐셔서 있나 없나 요거를 많이 체크하신다. 그리고 또 골절에 반드시 골막에 출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골막에 출혈이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갈라진 게 또 보이죠. 네. 그리고 압통도 심하고. 네. 그 네. 그 골절 중에 존슨 플렉처가 있어요. 존슨 플렉처가 있는데 존슨 플렉처가 뭐냐? 네. 5번 정축골의 골절 중에 이제 존슨 플렉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이제 여기는 이제 어버션 플렉처 부분이고요. 네, 힘줄 붙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존슨 플렉처 오늘 하는 존슨 플렉처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스트레스 플렉처 부분인데 이 존슨 플렉처가 뭐냐면 이 부분에 혈류 공급이 정말 잘 안 돼서 이게 골절이 되면 잘 안 붙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5번 정주구 같은 경우는 골절이 되면 안 붙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복습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보통 네, 골절이 되면, 골절이 되면,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뭐 화질이 안 좋거나 화면이 막 흔들리거나 뭐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좋아요? 네, 잘 들려. 아우,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제 강의가 어렵진 않죠. 제가 뭐 최대한 쉽게 하고 있는데 어렵진 않죠. 뭐 생소한 질환으로 좀 할 수 있는데 원장님들의 진료의 상식을 좀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골절이 되면 이제 염증기 부공기 재형성기가 있습니다. 네. 염증기 부공기 재형성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이제
간단하게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예, 어, 처음에 이제 고철이 되면 염증세포가 막 달라붙어요. 고철이 되면 염증세포가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세포 달라붙어야지 혈류 공급이 잘 돼서 회복이 잘 되거든요. 회복시켜요. 그래서 붓고 아픈 거예요. 예. 근데 항상 뭐예요? 과도한 염증이 생겨요. 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감기 걸리면 왜 열이 올라오죠? 왜 열이 올라요? 감기가 걸리면 왜 열이 올라오죠? 감기 걸리면 왜 열이 나요? 감기 걸리면 왜 열이 나요? 아니,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인체에서 감기가 걸리면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군대 있을 때 원래 제가 이렇게 처음 보직이 이제 그 작전서기병으로 보직이 돼가지고 원래는 이제 용접하고 방송 낮에는 이제 뭐 용접하고 밤에는 이제 방송했었는데 이제 구직 자체가 제 주특기가 이제 작전서기병이라서 비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문 작업할 때 항상 제가 끌려갔는데, 이게 우리나라 작계를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전쟁이 나면 항상 이제, 미국이 이제, 아니, 북한이 항상 쳐들어요. 항상, 시나리오는 그래요. 항상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면, 예, 북한이 쳐들어오면, 일단은, 우리나라 부대 중에서 한강을 건너는 부대랑 못 건너는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양기사, 수기사 이런 좋은 부대들은 한강 이남을 건너가요. 네, 한강 이남을 건너가고 대부분에 있는 군대들은 한강 이남은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화여대 아니면 순명여대가 마지막 종착지였어요. 네, 종착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딱 터지면 예, 막 이제 막 하죠. 그래서 좋은 부대들, 훌륭한 부대들이 무조건 후방으로 내려가거든요. 무조건 후방으로 내려가서 뭐 하냐? 미군하고 예비군을 소집해가지고 예비군 소집하고 미군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전진해서 이기는 게임이에요. 예. 뭐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뭐 세균 감염, 뭐 어떤 뭐 바이러스 감염이 들어왔어요. 바이러스 감염이 들어오면 내가 몸이 이겨야잖아요.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병력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예비군을 소집하고 미군을 그렇죠. 우리나라 군 갖고는 안 되니까. 예. 그렇죠. 지금 갖고 있는 거 갖고 안 되니까 예비군을 불러들이고 미군을 끌고 가서 이렇게 이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체에서도 뭔가 감염이 들어왔어. 그러면 뭐예요? 면역력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두세 배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열을 올리는 게 문제죠. 과도하게 열이 올려서 너무 몸이 힘들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뭐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그런 약을 먹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치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염증세포가 달라붙습니다. 네, 염증 달라붙어서 막 혈류 공급을 막 시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혈류 공급이 많이 돼야지 회복이 잘 되니까. 근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과도하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 통증도 있고, 예, 이것 때문에 부산물이 생기죠. 대표적인 부산물이 뭡니까? 어혈이죠. 어혈이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단점이 뭐예요? 아니, 내가 이제 혈류 공급을 시키려고 염증 세포가 막, 염증이 혈류 공급이 막 붙잖아요. 예, 붙는다는 자체가 혈류 공급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혈류 공급이 되기 위해서 막 붙는데, 그쵸? 혈류 공급이 빵빵하게 붙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압박이 돼요. 예. 어디가요? 관절이라든지 연골에 압박이 옵니다. 네. 그래서 관절이나 연골에 혈류 공급이 안 돼요. 오히려. 예. 그래서 퇴행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퇴행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예, 원장님들이 보통 이제 골절이 되면 그냥 병원 가서 사진 찍고 그냥 치료 이게 아니고요. 설명을 해줘야죠. 지금 너무 많이 부었고 염증 부산물로 어혈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아니 우리 감기 때문에 열이 너무 많이 나면 해열제 먹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그렇죠. 너무 염증이 너무 심해서 많이 부으면 통증도 너무 심하고 이것 때문에 압박이 와서 관절이나 연골에 손상을 입히거든. 아니 뭐 손상보다는 혈류 공급이 안 돼서 퇴행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골절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좀 붓기를 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스팩이라든지 좀 뭐 사열이라든지 붓기를 좀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뭐 약침으로 이렇게 붓기 염증을 좀 다스려주고 그 다음에 약침이라든지 침으로 관절 주변을 혈류량을 좀 도와줘야 돼요. 네,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관절이라든지 연골이 퇴행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이거를 이제 확실히 환자한테 설명해 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골절이 되면 이제 일주일간은 염증기라고 해서 이렇게 뭐 붓는 식이고 그때는 이제 가골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스프린트, 방기부스를 이렇게 고정만 살짝 시켜놓거든요. 통증 때문에. 예. 그때는 그냥 이제 한의원 와서 붓기 치료하고 그다음에 관절 주변에 침을 놔서 혈류 공급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통증도 좋아지고 과도한 염증으로 인해서 부산부도 좀 더 생기고 어혈이랑 부산부 더 생기고 그다음에 이 관절의 연골이 퇴행화가 안 생겨요. 네, 퇴행화 안 생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원장님도 계세요. 발목 삐면 낫는 건데 굳이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죠. 왜냐하면 퇴행화가 온다니까요. 발목이 삐면 퇴행화는 무조건 옵니다. 네, 무조건 와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 과체중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과체중인 사람들도 관절의 연골에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퇴행하고 빨리 와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 보면 발목이라든지 무릎 관절 퇴행하 심하잖아요. 왜냐? 압박 때문에. 너무 지나친 압박 때문에 혈류 공급이 그 관절 하나 연골에 혈류 공급이 안 되니까 퇴행하가 오는 거예요. 퇴행하로 골극이라든지 변형이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뚱뚱한 사람들은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관절이나 연골에다가 혈류 공급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핫팩, 침치료, 약침 치료로 무조건 혈류 공급 무조건 시켜줘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재형성기가 되면 이제 뼈가 이렇게 붓기 시작했는데 연성가구기가 있고 이제 경성가구기가 있는데 연성가구기는 살짝 유리막처럼 이렇게 붓는 거예요. 살짝. 이건 좀 잘 떨어지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이때 연성가구기 때 보건기 염전가구기 때 캐스트 통깁스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경성가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합니다. 보통 3주부터 이렇게 경성가구기가 돼서 나오는데 어떻게 경성가구기 즉 섬유막이 붙다가 거기에 이제 딱딱한 이제 칼시피케이션, 그 이제 칼슘이 이제 붙어가지고 뼈를 딱딱하게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놓는 거죠. 3주부터. 그래서 3주 때 가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가골이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예, 여기는 안 나오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2개월 이게 가골이 이게 3주째 가골이 보통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2개월 이 지연제도 안 나오면 지연유압. 그다음에 지연유압이 되면 상골이라는 약을 써야 됩니다. 네, 상골. 네, 상골을 써야 되고요. 정말 상골이 엄청 효과가 좋아요. 네. 그다음에 6개월 지나면 불유압이라서 안 붙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네. 봐요? 3주 전에 이제 5번 정도. 이것도 이제 3주 지났는데 골절이 됐는데 어때요? 과거 형성 안 돼 있죠. 안 붙은 거예요. 안 붙는 경우 되게 많아요. 진짜 안 붙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4주가 지났는데도 반기부스 2주, 통기부스 2주, 반기부스 2주 했는데도 어때요? 지금 보면 과거 형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원래 그래서 핀 자주 받거든요. 왜? 너무 안 붙어서. 6주가 지났는데도 안 붙잖아. 네. 그러면 좀 이따가 뭐예요? 지연유압 되는 거. 안 붙어요. 네. 그래서 보통 핀 많이 박습니다. 네. 6주 전에 이제 고쳐됐는데 어때요? 과거 딱 형성돼 있고 돼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어,
이 보시면 네. 요거 중요한 소견이야. 뼈가 골진이 붙었다고 해서 뼈가 붙은 겁니까? 완전히 붙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붙는 거고, 요 안에는 다 이제 붙는 과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주변에 염증이 자주 있고, 가골 주변에 염증이 되게 많이 있거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잘 붙어야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이 가골이 있다고 해서, 가골이 있다고 해서 뼈가 다 붙은 건 아니고, 다 안 붙은 거예요. 그리고 가골 주변에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게 저했고, 무했고, 이게 뭐 염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골 주변에 이런 염증, 치료를 좀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좀 회복이 좀 잘 됩니다. 네. 뼈가. 그리고 나중에 이 가골은 이렇게 평탄화가 돼요. 여기 볼록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평탄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부분이 울퉁불퉁해지겠죠. 네, 당연히. 제대로 잘 안 붙으면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래서 원장님들도 골절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잘 하시면 그 사람들은 리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설명을 하고 보내셔야 돼요. 네. 설명을 해. 충분하게. 네.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병원 가서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 병원 갔다가 안 오죠. 네, 누가 옵니까? 네, 안 오죠. 네,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박리성 골연골, 네, 박리성 골연골요. 이 거의 뭐 이게 이게 임상하면 거의 뭐 공식이야. 보통 이제 팔꿈치, 박리성 골룡골룡 야구 선수, 야구에 그 중학교 1, 2학년 애들 야구하는 애들. 예, 그래서 소두, 소두 쪽에서 박리성 골룡골룡. 예. 그 다음에 중학교 2, 3학년 애들 축구하는 2, 3학년 애들 무릎, 박리성 골룡. 그 다음에 4, 50대 등산 많이 하는 어, 여자분들 특히 예, 발목에 박리성 골룡. 이게 거의 공식입니다. 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있거든요. 방송 이런 걸요. 연골에 이제 박리가 돼 있는. 그래서 뭐 외측이 있고 내측이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으면 뭐 이렇게 좀 덜 걷게 하고, 네, 그 주변에 이렇게 침 놓으시면 돼요. 흔한 병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상부 부골이 있는데 주상부 부골. 네.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부골이죠. 부골증후군. 네, 부골증후군인데, 네. 원래 이제 2차 고라가 되는 과정에서, 네, 1차 고라가 되고, 2차 고라. 보통 이제 2차 고라 때가 이제 보통 사춘기 때 많이 2차 고라가 형성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사춘기 때 2차 고라가 되는 과정에서, 요 사이에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타입 1, 2, 3가 있어요. 타입 1, 2, 3가 있어요. 네. 타입 1, 2, 3가 있습니다. 예. 타입 1은 뭐냐면 이 하얗게 이거는 뭐냐면 연골이에요. 검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연골. 요거는 뼈가 없나요? 연골이에요. 연골. 검게 나옵니다. 네, 검게 나와요. 이 부분은 검게 나옵니다. 초음파에서 좀 검게 나와요. 네, 검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고 타입 3가 있는데 타입 1은 2차 고라가 되는 과정에서 원래 이게 하나의 아니 2차 고라가 되는 과정에서 생긴 건데 이 고라가 돼 있고 나머지는 연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연골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워낙 이게 작고 연골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문제 일으키진 않아요. 네. 거의 뭐 아파하지도 않고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그냥 뼈로 돼 있어. 그래서 육안적으로 되게 커져 이렇게 뚝 튀어나와서 그렇지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타입 2가 문제예요. 음. 타입 2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연골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 부분에 염증이 너무 잘 생겨요. 타입 2가. 네, 타입 2.
타입 2가. 그래서 이것도 타입 2죠. 네. 그래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아니 좀 더. 네. 이렇게 뼈가 있고 네, 이렇게 뼈가 있고 안에 이제 연골. 마치 이렇게 성장판 있는 것처럼 이 성장판이 아니고 연골입니다. 예, 반대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있고 마치 골절 있는 것처럼 연골, 연골. 네, 여기 이제 그죠. 타입 2, 타입 2. 그래서 네, 주상골에 이제 후경골근이 붙죠. 네, 네. 내측 삼각인대도 붙지만 후경골근 건이 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경골근 붙는 부분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잘 생깁니다. 네, 그 부분에. 그래서 뭐 주상골이 부고라가 있는 그러니까 주상골에 이제 뼈가 하나 더 있는 부고라가 있는 사람들은 14%예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부골 있는 사람이 14%, 10명 중에 한두 명. 근데 동양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흔해요. 외국 사람들은 좀 적고요. 동양 사람들은 보통 이제 10명 중에 한 3, 4명? 한 두세 명 정도 됩니다. 네, 좀 더 많아요. 외국 사람보다. 네. 그 발에 내측이 이제 중증과 통증이었고요. 네, 압박은 엄청 아프고 심하면 막 방깁스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방깁스하는.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 이형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골절로 오지는 않아요. 뭐 골절이 아니요. 주상골 부골이에요. 타입 2. 네. 그래서 어 염증기 때는 엄청 아파요. 그래서 염증기 때는 많이 부을 때는 뭐 아이스팩. 그다음에 어차피 회복을 좀 도와야 되는 그때는 핫팩. 그다음에 그 염증 있는 위주로 네, 약침 같은 거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주는 매일 4번, 그다음 2주째부터 이제 주 3회, 그다음에 2주마다 진료실에서 다시 진료해서 네, 끄고 나서 2에서 4주 정도 이렇게 치료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 치료가 엄청 효과 좋고요. 증상이 많이 심할 때는 방기부스나 통기부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거. 주상 부골로 또 오인하는 경우가 또 주상골이 뭐가 붙죠? 이게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후경골근이 붙잖아요. 후경골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삐끗하면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후경골근 염증. 요거는 이제 마치 주상골 쪽 부착부가 엄청 아파하고 막 누르면 엄청 아파하지만 이거는 건의 문제입니다. 네, 이런 거는 오인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경우에도 예, 주상골 이 부분의 염증, 안체 이 부분. 이 경우도 이렇게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무죄반증 하겠습니다. 무죄반증. 네. 무죄반증은 이거 뭐 낫는 병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아시면 좋다고 해서 이제 무죄가 외반이 되면서 거의 이 관절이 탈골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심한 사람들은 탈구가 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심한 사람들 막 탈구.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많죠. 네, 여자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신발의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좋은 자세고 뭐 불편한 신발을 신다 보니까 이제 이 점점 이 관절이 이렇게 뒤틀리면서 심하면 이게 거의 뭐 타이구까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치료는 좀 편한 신발 신게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치료해줘서 이렇게 변형이 더 심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네. 심하면 이렇게 수술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심하면. 그다음에 종자굴염이 있는데 종자굴염이 엄지발가락에 대표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새끼발가락에도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종자골이 뭡니까? 세사모이드 본인데 그 힘줄 안에 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슬개골, 파텔라가 대퇴사두건 안에 있는 종자골입니다. 인체 최대의 종자골이에요. 네. 그래서 그 원래 대퇴사두건하고 슬개건 이게 하나의 건이에요. 하나의 건입니다. 그 안에 이제 그냥 이제 파텔라가 있는 거죠. 네.
종자굴이 이제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예, 보면, 이렇게 이제 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종자굴이 있어요. 그래서, 어, 몇 명 원장님들이, 힘줄 안에 하얗게 보이니까, 석회야? 라고 저한테 막 질문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절이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요. 종자굴입니다. 네, 종자굴. 네. 근데 어 주로 이제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많고 새끼발가락에도 종자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새끼발가락 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그러니까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여기가 아프다고 하면서 종자굴 주변에 되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종자굴염. 네. 그래서 가끔씩 환자들 중에서 족저근막염이에요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 족저근막염이 아니고 종자굴염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네,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뭘 아셔야 되냐면 정형외과에서 이런 종자골염이라든지 족저판염을 갖다가 그냥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막 해서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에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쵸? 저는 맞다고 해요 그냥 족저근막염이라고요. 네. 아니 그냥 뭐 굳이 말싸움은 안 합니다. 맞다고요. 잘하셨다고. 진단 잘 받으셨다고. 그걸 갖다가, 이거는 족저근막이 아니고, 족저근막 여기 이렇게 하고, 아니고, 이거는 종자골, 보이시죠? 종자골 쪽에 주변에 염증입니다. 라고 하면, 예, 환자가, 오, 야, 정형외과 의사보다 한의사가 더 똑똑하니까 한의사 말 들래. 이라고 생각 안 하고, 첫 번째, 헷갈려요. 뭐지? 환자 입장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족저근막염이라는데 여기는 왜 종자골염이라고 뭐 가지? 뭐야? 다시 정형외과 가서 확인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죠. 환자가 헷갈려. 네. 그리고 환자가 기분은 안 좋아요. 네.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어,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가 아니라고 막 까면 싫어하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진료할 때 절대 남 안 까거든요. 예, 뭐 정형외과 의사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안 깝니다. 네, 이상한 소리 해도 안 까. 네, 별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안 까요. 맞다. 잘하셨다. 하지만, 어, 하지만 덧붙이죠. 네, 덧붙이지. 네. 그걸 갖다가 내가 뭘 바꾸려고 하고 뭘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네, 그냥 맞다. 이렇게. 네, 그 여기 족저근막 보이시죠? 하고 여기다가 약침 놓으시면 돼요.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여기 이제 종자골염인데, 여기 뼈,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뼈. 네, 이렇게. 여기 뼈. 이것도 이제 종자골염입니다. 뼈. 주변에 이제 통증 있는 거,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 이제 뼈. 네, 뼈. 종자골염, 뼈. 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 위에, 뼈 표면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네. 종자골염 있는 경우, 네. 압통 검사 하고요. 네, 초음파로 종자골 주변에 통증이 있는지 좀 보고요. 그다음에 너무 아프면 아이스팩. 예. 그다음에 혈류 회복을 위해서는 핫팩.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약침 쓰시면 되고요. 첫 주는 매일. 예. 왜 매일 내보내냐면 일단은 첫 번째 환자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네. 친해져야 돼. 그래서 매일 내원을 시킵니다. 첫 주는 무조건 매일 내원. 예.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때도 얘기하죠. 항상 이제 접수돼서 치료 끝나면 내일 몇 시로 예약 잡아드릴까요? 그래서 내일은 못 박아두고 네, 몇 시로 이렇게 예약을 잡아주셔야 돼요. 네. 첫 주는 무조건 매일. 그다음에 2주째부터는 주 3회. 그래서 2주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진찰하겠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총 4주 정도 줄여주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절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 악과를 하는데 뭐 어렵진 않으세요? 원장님들?
그래서 뭐 제가 원장님들 상식을 넓혀주고, 네, 그 다음에 뭐 초음파적 이제 소견 같은 거,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좀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게 치료 포인트 같은 거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에는 이제, 음, 뭐요? 겉에 관절. 겉에 관절. 겉에 관절이 가장 이제 많이 보이죠. 그래서 비골과 거골, 아니, 경골과 거골 또는 비골과 거골 사이에 있는 관절을 봅니다. 그래서 네, 관절에 이게 물이 찼는지, 뭐 피가 차 있는지. 네.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 네. 관절. 항상 이제 관절을 볼 때 이제 퇴행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돼요. 퇴행화 됐는지. 그러니까 퇴행화되면 이제 골격, 네, 변형 이런 걸 보죠. 그래서 힘줄의 퇴행화는 뭐죠? 힘줄의 퇴행화는 힘줄 부착부의 골격. 이 힘줄의 퇴행입니다. 포인트 포인트. 힘줄의 퇴행화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네. 힘줄의 퇴행화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뭐예요? 힘줄 부착부의 골격. 그다음에 힘줄 부착부의 석회화. 이것도 퇴행합니다. 혈류 공급이 안 돼가지고 석회가 침착이 된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석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뭐 힘줄세포가 연골세포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석회가 확 생기는 형성기, 휴지기, 염증기 이런 큰 석회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힘줄 부착부에 석회가 침착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혈류 공급이 안 돼서 석회가 침착이 된 경우. 그 다음에 파열, 잦은 파열로 인해서 석회가 침착이 되는 경우예요. 둘 다 힘줄의 퇴행하 소견이에요. 네. 힘줄의 퇴행하. 점차적으로 퇴행하. 뭡니까? 힘줄이 딱딱해지고 혈류 공급이 안 되고 딱딱해진다라는 거. 네. 힘줄 부착부의 골격도 뭡니까? 힘줄 부착부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골격이 있으니까 어때? 영양 공급 잘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행하가 되는 거죠. 힘줄이 퇴행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줄이 더 딱딱해지고, 예, 수분 함량이 떨어지지. 예. 그러면서 염증도 잘 생기고, 미세 손상, 염증도 잘 생기고, 파열도 잘 생기는 거. 네. 그리고 안 나사. 안 나사요. 잘 안 나사. 퇴행하고 오면 잘 안 나사요. 힘줄이 잘 안 나사. 회복이 안 돼. 예. 그,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관절의 퇴행하는 어떻게 합니까? 네. 관절의 퇴행하는 포인트 세 가지예요. 연골에 부분적으로 달아있어. 그 다음에 골격, 그 다음에 변형. 예, 뭐라고요? 연골에 부분적으로 달아있어. 그 다음에 골격, 변형. 세 가지의 포인트로 제 관절의 퇴행화를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그렇죠. 뭐 이제 연골이나 골이 파괴가 되면서 생기는 질환이고, 그 다음에 통풍과 가성 통풍은 좀 이따 이제 강론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절에 이렇게 물이 차고 피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뭐 관절에 이렇게 물이 차거나 피가 차면 첫 번째, ROM 장애가 나타나. 이게 많은 원장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관절에 물이 차면 물을 빼야 되네. 네, 물을 빼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관절에 물이 차면 너무 아파요. 예. 원장님도 관절에 물이 차보신 분 계세요? 아니, 여기한테 질문 해보겠습니다. 관절에 물 차보신 적 있으신 분? 내가 관절에 물이 차봤다. 있으신 분? 관절에 물이 차본 적 있다. 아니, 물이 찬 분은 많이 받긴 받겠지만, 진료하면서, 난 물이 차본 적 있다. 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빨 사이에 고기 같은 거 껴요. 고기 같은 경우 뭐가 꼈어. 뭐 가시 같은 게 꼈으면 하루 종일 불편하잖아. 이 안에 뭐 살짝 하나 껴있는 것도 하루 종일 불편한데, 무릎이라는 발목에 물이 차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이 물이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해서 하루 종일 불편해요. 그리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일단은 물이 찬 사람들을 딱 보면 너무 아프겠어요. 공감을 해줘야 돼. 중요한 게 뭐니까. 아이, 물이 찼으니까 빼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리고 물이 차면 물을 빼는 것도 뭐 답이겠지만 그 정도의 이제 아픈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돼. 한약을 먹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네. 아니 예를 들면 아니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냥 살짝 피곤하고 막 약간 머리가 띵하고 막 그냥 몸살 좀 살짝 있고 막 피곤해. 자면 되잖아요. 쉬면 되잖아. 근데 열이 너무 심하고 막 오한이 너무 심하고 막 기침이 너무 심하거나 잠을 한숨도 못 잔다. 그러면 뭡니까? 약을 먹든지 아니면 뭐 링게를 맞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니 병이 너무 많이 심하고 너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한약이 엄청 효과가 좋아요. 네. 제가 이제 한약을 쓰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한약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진짜 한약이 효과가 좋아요.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한약에 대해서 약간 간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엄청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물이 차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을 먹어야 되고 안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먹게끔 해야죠. 안 먹으면 어떻게? 먹게끔 해야지. 노력을 해야죠. 네.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안 되면 어떻게든 네. 되게 하라. 네. 그, 그 유명한 그것도 있잖아요. 뭐 항우와 유방의 전쟁에서도 그 유방이 9번 졌어요. 10번 중에 9번 지고 한 번 이겨서 통일한 거잖아요. 네. 그쵸. 뭐, 초안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유방이 하는 건 맨날 패배예요. 맨날 패배입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이겼잖아. 마지막에 이겨서 어떻게 해요? 9전, 그러니까 10전 9기로, 예. 10번 하고, 그러니까 9번 넘어지고 10번. 그렇죠. 예. 뭐라고 하지? 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약을 먹게끔 할까라는 고민을 하셔야지 물을 뺄까라는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물을 안 뺍니다. 저는 물을 안 빼요. 물이 차면 물 안 빼요. 네. 한약을 복용시켜요. 네,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복용시키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물을 뺀다고 제가 뭐 물을 빼면 뭐 효과도 좋고 통증도 많이 감소가 되겠지만 저 궁금한 게 물을 뺀다고 해서 한의원에서 수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만약에 내가 물 빼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받으면 물을 빼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쉽지 않아서 네, 그렇죠. 예, 저는 맞아요. 예, 위험해요. 많이 맞아요. 임승희 원장님이 정말 정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약이 엄청 효과 좋아요. 네. 오늘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이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네, 안 할게요. 네. 어, 네. 그래서, 물이 차면 엄청 공감을 많이 해줘.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엄청 아프신데, 야, 어떻게. 엄청 공감을 해야 돼. 어, 대박. 엄청 아픈데. 뭐, 이렇게. 음. 이렇게 왔습니다. 어때요? 이 경고가 고고 사이에 이렇게 무에코 소견 보여줘요. 이렇게. 물이 막 찼어요, 이렇게. 예, 물이 막 찼어. 비가 오고 그는 물 안 찼는데 물이 찼는데 보시면 이렇게 골극이 있어요. 이렇게. 골극. 이분은 이제 퇴행성 관절이 있는 거죠. 네, 퇴행성 관절. 퇴행성 관절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필라테스에서 볼 있잖아요. 이렇게 볼이라고 하는 그거 이렇게 하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물이 찬 거죠. 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물이 찬 게 딱 보입니다. 네. 요거도 뭐예요? 뭐, TV에서 이렇게 고거가 경고 사이에 이렇게 물이 팍 차 있죠, 이렇게. 차 있죠. 예.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물은, 또 하나 이 또,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헷갈리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 음파는, 그쵸? 봐봐요. 어렵잖아요, 초음파는.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반사가 심해요. 우리가 메아리를 칠 때 딱딱한 벽에 치면 메아리가 더 잘 들리고 물렁한 벽에 치면 어떻게 돼요? 메아리가 잘 안 들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한 데다가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반사되는 신호가 세기 때문에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하얗게 나오고요. 물렁하면 물렁할수록 검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통과가 돼서 신호가 돌아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 빛은 공기를 통과해요. 근데 음파는 물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절 연골. 연골 중에서 섬유 연골이 있고 관절 연골이 있는데 관절 연골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일정해요. 네, 배열이 일정해서 통과를 합니다. 네, 그래서 관절 연골은 검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물이 차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 78세 여환인데 며칠 전 뭐 지역에서 뭐 놀러 갔다 왔는데 뭐 결절이 생겨서 거기서 주사를 놓고 빼려고 했더니 피만 나온다고 절개해서 제거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종골과 거고 사이에 거고라 관절에 묻힌 거예요. 참 정형외과 의사도 참 대단한 게 어, 뭐 정형외과 같아요. 네. 며칠 전에 지역 가서 이렇게 결절이 아니고 묻힌 거죠. 결절이 아니고 묻힌 거죠. 관절에 물이 찼는데 주사기로 빼려고 했더니 피만 나온 거는 잘못 뺀 거죠. 네. 그래서 안 되니까 절개해서 제거하자. 이거는 진짜 어, 이거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뭡니까? 무차한 거예요. 예, 무차니까 약 먹으면서 쉬면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져요. 네. 그래서 거고라 관절을 무차한 겁니다. 그다음에 발가락에도 이렇게 무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가락 관절에. 발가락 관절에 이렇게 물이 차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죠. 네. 건측과 환측 어때? 이렇게 예, 함유처 있는 부분에 물이 차 있죠. 이런 경우에는 냉찜질, 습부, 소염약침, 휴식 이게 답이죠. 이게 하면 금방 좋아져요. 네. 그리고 큰 관절은 한약.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 인대가 너무 심하게 파열이 되면, 심하게 손상이 있으면, 인대가 심하게 손상이 되면 그 주변에 출혈이 있죠. 이렇게 인대 주변에 출혈. 인대가 심하게 파열했어요. 인대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인대 주변에 출혈이 있죠. 이렇게 출혈이 이렇게 쭉 보이고, 그 다음에 물까지 차 있어요. 이게 심한 손상 때문에 피 불어서 물이 찬 경우, 예, 이 관절에도 이렇게 물이 차 있죠. 그래서 심한 손상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 때문에도 관절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손상 같은 경우에도 물이 차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 네. 퇴행성 관절은 아까 얘기했죠. 연골에 부분적으로 닳아있음, 그 다음에 골극, 그 다음에 변형. 네, 변형. 이 세 가지 포인트. 대부분 원인은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관절에 혈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퇴행화가 된 건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죠? 혈류 공부 계속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침이나 약침이나 핫팩 같은 거는 그러니까 안 좋은 관절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네, 어 만약에 내가 무릎이 소리가 난다든지 무릎이 시큰시큰거린다 이런 거 자체가 신호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 찍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딱딱 소리 나고 뭔가 시큰거리고 아프면 뭔가 신호를 내는 거잖아요. 뭡니까? 대표적으로 퇴행하 신호입니다. 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퇴행화를 예방해야 되겠죠. 어떻게? 혈관 공부시켜야지. 네.
혈류공급. 어떻게 해요? 침이나 약침, 핫팩, 침, 약침으로 정기적으로 관절이나 연골에다가 혈류공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음. 그래서 원인은 뭐 연령과 노화, 그 다음에 체중 증가, 이것도 포인트. 아까 얘기했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예, 관절하고 연골에 압박이 옵니다. 과도한 압박. 그래서 혈류 공급이 안 돼서 퇴행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무조건 무릎이나 손목이나 어깨는 괜찮아요. 근데 무릎이나 발목에는 정기적으로 좀 관절을 좀 건드려 줘야 돼요. 네. 그리고 과사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사용하면 그만큼 마찰 때문에 그만큼 더 압박에 의해서 더 퇴행화가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관절의 퇴행화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운동을 안 하면, 예, 자극이 없으니까 혈류 공급이 안 됩니다. 자극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또 퇴행화가 또 돼요. 네. 그다음에 염자로 인해서 또 퇴행화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염자가 왔을 때 제대로 치료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매일 내원을 시켜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염자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나요? 매일 내원을 시켜야 돼요. 포인트는 매일 내원을 시켜야 돼요. 매일, 매일. 이게 포인트예요. 네. 아니, 가끔 원장님 중에서, 뭐, 저랑 개념이 좀 틀려서 그럴 수 있는데, 염자가 환자가 오면, 뭐, 한 일주일에 두 번씩만 오는데, 왜요? 아니, 뭐, 그, 그냥 낫는 병이고, 응, 뭐, 그렇게까지 치료를 해야 되니? 왜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무조건 혈류공부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 어. 그리고 집에 가서 핫팩하라면 핫팩 안 하지. 핫팩해요? 안 하잖아. 하라면 안 해. 예. 하라면, 집에 가서 운동하라면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그래서 그냥 한의원 와서 그냥 치료시키는 거죠. 왜냐면 그때밖에 안 하니까. 애들이 공부하라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이나 과외나 독서실에 다니게, 스터디 카페에 다니게 하는 게 뭡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예. 무조건 강제적으로 시켜야죠.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증상은 이제 퇴행성 관절 증상은 이제 어, 포인트. 예, 이거 포인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하고 퇴행성 관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예, 뭐 이제 저는 임상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임상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 포인트. 오늘 좀 1시간 반을 생각했는데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한 15분 정도 더, 한 20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아요. 한 10시 50분에 끝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쉬는 시간 없이? 예, 괜찮으신가요? 예, 아, 예. 류마티스 관절하고 퇴행성 관절의 가장 큰 차이, 포인트 얘기할게요. 네, 포인트. 이것만 아시면 정말 구분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네, 포인트 뭐냐? 어, 류마티스 관절은,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은 많이 쓰는 관절에 관절염이 생겨요. 우리 보면 DRP 관절 많이 쓰거든요. 우리 머리 감을 때 이렇게 감잖아. 이 어느 관절을, 손가락 관절 중에서 제일 끝 관절을 제일 많이 씁니다. 네, 그때 이렇게, 이렇게.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써. 그래서 DRP 관절이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은 많이 쓰는 관절에 관절염이 생겨요. 근데 류마티스는 잘 안 쓰는 관절에 관절염이 생겨요. 수근골. 대표 수근골. 수근골 잘 안 쓰거든요. 수근골 잘 안 써요. 수근골 잘 안 쓰잖아. 근데 수근골에 관절염이 생긴다? 잘 안 쓰는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 류마티스. 네. 첫 번째 포인트. 잘 안 쓰는 관절에 생긴다. 네. 또 두 번째. 둘 다 조조강직은 있어요. 뭐, 류마티스도 이제 조조강직이 있고, 퇴행성 관절도 조조강직이 있는데, 조조강직은 이제 아침에 이제 뻣뻣한 거잖아요. 네. 퇴행성 관절은 많이 쓴 날, 다음날 조조강직. 류마티스는
쓰나 안 쓰나 조조강정. 예. 그래서 팽수 환자는 많이 쓰면 확실히 조조강정이 와요. 네, 아침에 붓고 뻣뻣하고 막 아프고. 근데 덜 쓰면 좀 낫다고 해요. 근데 류마티스는 똑같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뭐 나머지는 뭐 대칭적이고 뭐 젊은 나이 여성 뭐 이런 거는 뭐 아시면 되고 이 가장 두 가지 포인트. 안 쓰는 관절에 염증이 있냐? 그 다음에 과활동하고 나서의 증악이 있냐 없냐 포인트로 임상하시면 되게 쉽게 간편하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발목 관절 있으면 이제 뭐 RM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로 이제 골극이나 예, 그다음에 뭐 변형 이런 거 보고 과활동하고서 물이 좀 잘 차니까 이런 거 포인트로 보고요. 그다음에 많이 붓고 물이 찬 경우는 아이스. 혈류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핫팩. 그다음에 어 관절염에 이제 봉침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봉침에 대해서 정말 초간단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어 봉침은 그 혈관에다가는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혈관 쪽에다가는 놓으시면 안 돼요. 혈관 쪽에다. 이거 놓으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예. 어? 혈관에다가 놓은 사람 있어요? 근육은 혈관이에요. 네, 거의 근육은 혈관이에요. 그래서 근육에다가 봉침 놓으면 확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육에다가 봉침을 저는 이제 안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이 봉침을 근육에다가는 절대 놓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확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확, 확, 혈압 확 하면서 확 떨어지고 막 해서 너무 많아서 근육에다 놓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층에다가 이렇게 좀 놓으시면 돼요. 지방층, 지방층. 그래서 대부분 봉침은 인슐린 주사기로 놓잖아요. 인슐린 주사기가 포인트가 뭐냐면 지방층에다가 인슐린을 놓는 거거든요. 네, 인슐린 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볼록볼록볼록 만드는 뭐 PPP 이런 것도 되게 괜찮아요. 이런 것도 뭡니까? 천천히 이제 되니까 흡수가 되니까 예. 그래서 볼록볼록 만든다든지 지방층이 넣는다든지 근데 대신에 근육축에는 정말 저는 이제 추천하지 않아요. 네, 절대. 네, 추천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봉침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봉침이 좋긴 좋은데 또 안 좋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 매일 못 놔요. 동침의 최대 단점. 매일 약침을 못 넣습니다. 네. 어, 매일 안 넣으면 되잖아요. 네, 첫 주는 매일 내원을 시켜야 돼요. 네, 무조건 돼요. 매일 내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환자하고도 친해지고, 네, 또 치료도 잘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봉침은, 근육에다 놓지 말기. 그 다음에 봉침의 단점. 매일 내원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심할 때 한 번씩 놓는 거는 괜찮은데 매일 놓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왜 또 그러냐면 이 봉침 맞고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붓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퉁퉁 붓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붓고 나면 환자가 전화할 것 같지만 전화 안 합니다. 대부분 부으면 안 가요 그냥. 한일 안 갑니다. 부어서 안 가. 예. 그래서 붓기 빠지면 가. 예. 그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합니다. 예, 아우, 맞습니다. 임승현 원장님이 제 말을 너무 대신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네, 예, 너무 말씀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예, 정확하게, 제 말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봉침 맞고 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전화 잘 안 해요. 전화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마운 사람. 부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 대부분은 10명 중에 8, 9명은 전화 안 합니다. 그냥 안 가요. 네. 제 내원율이 너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공침이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요. 환자도 힘들고 나도 관리하기 힘들고 만약에 내가
뭐 입원시켜는 병원이다. 그러면 좋아요. 오케이. 근데 통원시키는 분들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인파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좀 놓치면 안 좋아요. 네, 인파 많이 붙는, 뭐, 겨드랑이 쪽, 이런 데다가는 절대 놓치면, 많이 퉁퉁 붙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인파 주변에는 절대 놓지 마세요. 네. 그래서, 임승희 원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말초 주변이라든지, 인파 주변, 네. 이런 거는 조금, 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의 바람이라고 써놨죠. 네. 좋긴 좋은데, 예. 관절 있는, 효과 있어요. 효과는 좋은데, 정말, 예. 어쩌다가 한 번 정도씩만, 네. 이걸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리고, 발목 관절에 있는 경우는 첫 주는 매일, 2주부터는 주 3회, 2주마다 진료. 2주마다 진료. 원장님들이 이제 가장 이제 진료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치료 계획을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중간중간에 체크를 언제 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 제가 요 얘기 한번 좀 해드릴게요. 네. 제가 뭐 진료의 기술, 예전에 이제 진료에 대한 기술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원장님들이, 의외로 이 환자분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치료하시면, 치료실에서, 어떠셨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어제보다 어떠셨어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예, 예, 물어보고. 그럼 이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물어보면 내가 환자한테 더 관심이 많겠구나. 예, 예. 그리고 체크를 해주고 내가 내 실력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어, 중요한 거는 환자는 그거 물어보면 되게 불편해요. 예. 이거 원장님들의 생각과 환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안 물어봤어요. 예. 아니, 좀 좋아졌으니까 왔고, 다 안 나았으니까 또 왔겠죠. 그거 왜 물어봐요? 그리고 미리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한 사람들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준비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오라고 하니까 완 거거든. 근데 어떠냐고 물어보면 되게 난처해요, 대답하기가. 다 나았다고 해야 되나? 안 나았는데? 어. 안 나았다고 해야 되나?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몇 프로를 얘기를 해야 될까? 예, 몇 프로 얘기해야지. 이렇게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경우 되게 많죠. 환자분들이, 저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또 언제 또 한번. 그러기 때문에 첫 진료할 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무조건 첫 주는 매일 내원. 네, 첫 주는 매일 내원. 그 다음에 2주째부터는 주 3회. 예. 그 다음에 2주에 다시 한번 진료실 체크하겠다. 예. 그래서 총 4주에서 6주, 6주에서 8주 치료.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첫 주는, 네, 기반을 잡아주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 관절, 연골 좀 보강하면서 기반을 잡아주겠다. 네. 두 번째 주부터는 뭐 붓기를 좀 다스려주고 혈류 공급을 시켜주고 인대를 좀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2주에 다시 진찰해서 체크한 다음에 안 된 부분 다시 한번 더 보강을 하고 다시 또 치료 계획도 해서 딱 부러지게 첫 주는 어떻게 두 번째 주는 어떻게 예. 첫 주는 매일 두 번째 주는 주 3회 2주에 다시 한번 경과봐서 하겠다. 이게 치료를 딱 부러지게 얘기해 줘야지 대부분 원장님들이 오면 어? 일주일에 세 번씩 오세요? 총 다섯 번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환자분들이 그리고 환자가 첫 주는 아니, 어떻게 치료를 해? 청사진을 그려줘야 되는데, 원장님들은 대부분 청사진을 안 그려줘요. 그럼 환자분들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네. 아니, 예를 들면 내가 PT를 받는데, 아니, 10번 받으세요? 그냥 오늘 하체하고 상체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예. 총 3회는 하체 기초.
이렇게 딱 플랜을 딱 짜줘야지 받는 입장에서는 딱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렇죠.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MBTI 중에서 J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계획에 뭔가 안 세워주면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좀 계획을 좀 세워줘야 돼. 네. 그래야지 환자분들이 훨씬 잘 따라오르고 그다음에 훨씬 집중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한약을 처음에 또 복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감정이 좋아져가지고 네, 뭔가 좀 친해지고 뭔가 감정이 좋아져서 나중에 복용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주에 다시 진료할 때 이제 한약 복용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또 이런 거 한 번씩 딱 보여주면서 딱 하시면 좋죠. 그 처방 요거 효과 좋습니다. 네. 그건 퇴행성, 퇴행화, 골극. 류마티스 관절. 류마티스 관절은, 그렇죠. 네. 뭐 자그마한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활액막이 막 비우가 되고 탄뉴스가 막 형성이 되면서 막 염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로인 검사하고 뭐 초음파로 활액막 비우가 있는지 보고 뭐 혈액 검사 같은 거 해서 보는 건데 좀 활동적이 너무 어린 나이거나 활동력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이걸 예, 좀 어렵거든요. 한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뭐 2주마다 진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류마티스는 너무 스펙트럼이 너무 강해가지고 많아가지고 이거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그 제가 류마티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가 스펙트럼이 너무 많아. 예, 너무 많아. 그래서 류마티스가 다 같은 류마티스가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통풍. 어, 통풍은 그쵸. 어, 이 유산 결정체가 또 원장님들이 이제 상식을 넓혀드리겠습니다. 네. 통풍은 피검사로 알 수 있다. 땡, 아니죠. 피검사로 몰라요. 그러니까 피검사로 100%가 아닙니다. 유산 수치가 높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 그거는 통풍의 점수를, 통풍의 진단의 점수를 매길 때 그 중에 하나예요. 예. 그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점수 배점 중에 하나이지 반드시 요산 수치만 가지고 통풍이 있냐 아니냐라는 거는 몰라요. 그러면 통풍 진단은 어떻게 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까? 관절에다가 이렇게 주사기로 긁으면서 통풍 결절을 뽑아내서 통풍 결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통풍 검사에서 가장 정확한 건 보통 대학병원에서 막 긁거든요. 관절을 막 주사기로 긁어내면서 뽑아내요. 그래서 통풍 결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있으면 통풍, 없으면 뭐 이렇게. 이게 100%. 나머지는 그냥 배점. 네. 또 하나. 어, 통풍은 내과 질환이에요. 네, 내과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이상하게 진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불행 중 다행히 정형외과가 뻘짓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통풍은. 네. 대표적으로 뭐냐? 통풍은 좀 차가우면 침착이 되거든요. 설탕처럼. 그래서 엄지발가락 태백회 부분, 발목, 그다음에 귓볼, 그다음에 주둥 이런 데에 많이 통풍이 많이 생기죠. 차갑잖아. 차갑잖아. 네, 차갑잖아. 네, 차갑잖아. 차가운 데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형외과 중에서 통풍 발작기 때 통풍 붓고 아프고 막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합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정 녹인다고. 그건 뭐냐면 불난집에 부채질한 겁니다. 엄청 더 아파서 쌍욕하면서 나와요. 걸어왔는데 엎어서 나와. 그래서 정형외과 갔는데 걸어갔는데 엎어서 나옵니다. 네,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게 정말 상식도 없는 경우. 네. 맞지? 정형외과 의사 말이 맞아요. 아니 뭐 녹여야지. 근데 너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형외과 갔다가 어
걸어갔다가 엎여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통풍은 발작기 때, 염증기 발작기 때는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통풍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예.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소염 진통제만 먹어야 됩니다. 통풍 발작기 때. 예. 근데 정형외과 의사들이 통풍 발작기 때 통풍약을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조산 수치를 낮추는. 그러면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통풍이. 예. 통풍이 더 오래 가요. 근데 불행 중 다행히 정형외과가 이런 뻘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한의원에 많이 튕겨서 아니 너무 많이 나와. 예. 그래서 첫 번째 통풍 발작기가 오면 예, 통풍은 뭐 뭐가 필인계 음식이죠. 그래서 필인계가 뭐냐면 세포 분열이 왕성한데요. 왕성한데 세포 분열이 왕성한데 그렇죠. 힘줄 왕성하지 않아요. 세포 분열이 그럼 괜찮아. 근육 많죠. 세포 분열 왕성하죠. 계란 엄청 많지. 그다음에 근육, 계란, 그다음에 창자 엄청 많죠. 예. 등 푸른 생선 뭐 이런 것도 일단 많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 딱 얘기 들으면 돼요. 어떤 아저씨가 왔어. 40대 아저씨가 왔는데 어제 테니스를 막 치고 40대, 50대 아저씨가 왔어. 테니스 치고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맥주를 막 벌컥벌컥 많이 마시고. 예. 그렇죠. 그리고 자다가 새벽 4시에 약간 너무 아파가지고 깼는데 걷지 못하게 해서 왔다. 이게 통풍입니다. 예. 어때? 탈수, 음, 집착, 농축이 되겠죠. 맥주. 예. 갑자기 이유 없이 막 갑자기 아프. 네. 예. 그리고 통풍 발작기 때는 포인트. 무조건 아이스팩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열을 해줘야 돼요. 예. 사열을 해줘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요산 내린 약은 먹지 말고, 예,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약은 먹지 말고 염증기 발작기 때는 안 먹고 계속 그 염증 위주로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통풍 심한 사람들 중에서 이거 보셨을 텐데 통풍 심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빼면 하얀 게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런 거 막 사열했는데 막 하니까 하얀 게 막 나오는 경우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하얀 거 나오는 분. 그거 통풍이에요. 하얀 거 막. 예. 그 하얀 거 나오는 분들은 나중에 마디마디가 엄청 변형이 나중에 심해집니다. 이게 엄청 심한 사람 보셨네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뭐 보통 체외 진단 찍으면 엄청 빨갛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물이 차 있는 경우 혈액 검사 이렇게 하고요. 아이스팩, 뭐 소염약실, 매일 치료.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 치료하고 주 4주에서 6주 정도 사회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물이 이렇게 차죠. 이유 없이 물이 차는 경우. 그다음에 가성 통풍은 뭐냐면 통풍은 요산 결정체가 이렇게 침착이 되고 가슴통은 칼슘 피로연산이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 침착이 되는 거예요. 예, 주로 무릎에 많이 생기죠. 무릎에 많이 생기는데 발목에 생긴 사람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칼슘 피로연산이 침착이 돼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어느 갑자기 이유 없이 막 관절이 막 퉁퉁 붓고 막 빨갛고 열감 있고 막 퉁퉁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가성 통풍. 예. 이것도 칼슘 피로연산이 염증을 유발한 거고요. 똑같아요. 통풍하고 똑같이 치료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스백 치료하고, 네, 사열 치료하고, 뭐 염증 다스리는 치료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처음 바로 이제 와서 뭐 염증 물 차 있는지 보고 아이스팩 이렇게 치료, 2주마다 치료, 사회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척추염 때문에 또 막 차 있는 사람들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여기 넣진 않은데 강성 척추염 때문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주로 이제 강성 척추염은
그 천장관절 주변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그쵸. 보통 천장관절, 요추 아니면 고관절 이렇게 쭉. 그래서 점점 점점 가죠. 이렇게 점점 점점 천장관절에서 점점 점점 갑니다. 점점 점점. 네. 네. 그래서 발목까지는 이게 있는지는 잘 아니고. 네. 오늘 네 관절까지 했습니다. 네 관절까지 했고. 네. 다음에 인대 힘줄 이렇게 하고 네, 까지 할 겁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질문 있나요? 아니 임승현 원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의 때 영상 준비해서 이거 뭐죠? 영상도 어떤 거죠? 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영상도 준비해서 보여주세요. 이게 뭐죠? 어? 약침 주입하는 거는, 이거는 그 인대하고 몇 가지만 있어요. 네, 모든 게 약침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인대하고 아킬레스건은 있어요. 예,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약침 주입하는 영상이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있습니다. 예. 있는 영상. 다음 주에는 있어요. 다음 주에는 무조건 있습니다. 예, 무조건 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있습니다. 오늘은 없었어요. 네, 오늘은 없습니다. 네. 다음에는 뭐, 초파유도약침이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는 거라서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다음 주에는 있어요. 약침 종류보다는 시술 포인트가 중요하신데 그래도 약침 종류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지간신경종은 예, 지간신경종 치료 포인트는 영상 있는데, 할 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약침 영상은 없어요. 네. 약침 종류를 선택하는 거는, 일단은 뭐, 봉침 자체는, 아니, 정말 약침 자체가 효과가 좋은 거는, 봉침, 뭐, 자악어, 오곡약침, 이런 거는 약침 자체가 효과가 좋아요. 약침 자체가. 네. 근데, 좀 사이드라든지 이런 게 좀 조심을 좀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밖에, 솔직히, 뭐, 소염약침이나 뭐, 오열약침이나 뭐, 산삼약침, 뭐, 이런 약침은 그냥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죽염약침, 이런 건 좀 달라요. 죽염약침하고 애노약침, 이런 거는 좀 달라요. 예. 좀 달라. 예. V약침, 이런 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병원 치료와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스펙트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경우는 한약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약과 같이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양방에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느 하루 날 잡아갖고 1시간 이상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5분 만에 짧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 언제 날 잡아서 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류마티스는 엄청 자폐하고 똑같아. 스펙트럼이 엄청 커요. 네. 류마티스가 다 같은 류마티스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언제 강의 올렸는데, 체외진단 강의하면서 류마티스 1시간 정도 강의한 게 있는데, 1시간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서 내가 시작을 못해서 제가 짧게 한 겁니다.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짧게 한 거예요. 또 질문.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요, 그게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료도 찾아봐야 돼, 제가 예전에 강의한 거라, 최근에 강의한 게 아니라서요. 네. 찾아봐야 됩니다. 제 강의를 어, 제가 2009년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2009년부터 강의를 해가지고 지금 한 17년 강의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자료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예, 이런 자료를 모집을 해줘야 돼. 제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없고, 최근에 지금 강의를 새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만들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로. 그래서 제가 툭 하고 툭 나오는 게 아니고, 예전에 막 강의했던 자료들이 막 포진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루머스 강의 한 5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 찾아봐야 돼요. 또 질문이네? 네. 뭐,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힘줄과, 네, 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